오늘은 이번 학기 때 배웠던 단원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기술과정 교과서 준비하시고 선생님이 수업했던 화면들 보면서 같이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복습이 끝나지 않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영상으로 올려줄 테니까 그 영상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배웠던 단원 중에서 2학기에 배웠던 단원 중에서 5단원 먼저 볼 텐데요. 선생님이 5단원 얘기를 하면서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122쪽, 123쪽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수송기술 시스템을 선생님이 투입과정 산출에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 투입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입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수업 시간은 선생님이 이 수송 대상과 수단, 인력, 에너지, 지원 시설 및 통로를 투입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과정 산출 또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투입과정 산출을 예시로 들어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 내용 그대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소설 속에서 이제 수송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투입 단계에서 해당하는 건 인원과 여행 비용, 기간,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단 등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자, 그래서 투입 단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소설에서 찾아서 써보면 인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하임 파스파르투와 포그 2명이었고요. 여행 비용 같은 경우는 2만 파운드를 여행 경비로 하여 떠난다. 이 부분, 그리고 기간은 80일,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80일간의 세계 일주였죠. 그리고 수송 수단 같은 경우에는 여행 스케줄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투입에 해당하는 요소를 써봤고요. 그리고 과정에 해당하는 요소도 수업 시간에 써봤었어요. 경로를 다 이렇게 써진 부분, 이게 과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산출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영국 런던에 도착하게 된 것을 산출이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오더라도 내가 수송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투입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지,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지, 산출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였지 라고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24쪽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자료 중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있는데요. 그 배 같은 경우 선생님이 배 설명을 하면서 이런 모습의 배도 이렇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통나무 배와 파피루스 배도 있었고 이런 수송 수단도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범선 얘기를 했었는데요. 13세기에 목선에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였던 배가 바로 범선입니다. 범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업 시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선에 돛을 달아서 바람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범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수송기술의 발달 과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동차가 어떻게 발전했고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선생님이 이때는 이 자동차가 나왔어, 이때는 이 자동차가 나왔어, 이때는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잘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18세기 정도에 교과서로는 몇 쪽이냐면 교과서로 보는 학생들은 130쪽을 펴면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8세기에 맨 처음으로 나왔던 설명이 뭐냐면 퀴뇨가 만들었던 증기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이때 증기자동차가 최초의 자동차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대에 나왔던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였어요. 벤츠가 만든 최초의 가솔린 기관을 장착한 가솔린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선생님이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시대를 지나서 조금 더 발전한 시대에는 이렇게 포드의 자동차, 포드가 자동차를 그냥 단순히 만들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20세기 초에 미국의 포드라는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더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자동차의 발달 과정 등을 시대별로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두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를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요즘에는 이런 자동차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를 쓰기도 하고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솔린 소비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수송수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이게 무엇인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업 자료. 자, 그 다음 수송수단의 종류 보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송수단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되게 생소한 수송수단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송수단도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해상수송수단 얘기를 하면서 교과서에 없는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것까지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업 자료들, 화면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기를 수업 시간에 못했던 학생들은 지금 필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페이지는 132쪽에도 선박이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127쪽 보면 아마 필기해 놓은 학생들은 이미 이게 적혀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자, 선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선박 평형수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선박 평형수라는 게 뭐냐면 배의 무게중심을 위해서 바닥과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넣는 바닷물이라고 했었죠. 이 바닷물을 우리가 배 안에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배의 무게중심이 치우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거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넣는 그런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 그거를 선박 평형수다라고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송수단 이야기하면서 위그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의 배랑은 좀 다른 기능이 있었죠.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그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바다 위를 교과서 127쪽입니다. 최대의 5m의 높이로 떠서 날아가는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 위그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5m의 높이로 바다에서 떠서 날아가기 때문에 물 위를 스치듯이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스치듯이 지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까지 모두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위그선 설명하면서 교과서 127쪽 보면 바다 위를 최대 5m의 높이로 떠서 날아가는 선박이기도 하고 그래서 물 위를 스치듯이 지나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특징까지 모두 알아두시고요. 위그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중요한 거를 봤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번 교과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동력기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 128쪽을 보면 128쪽에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와 공기의 혼합기를 실린더 속으로 흡입하지만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실린더 안으로 공기만을 흡입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젤 기관은 공기만을 흡입하고 압축해서 얻어진 고온의 압축 공기에 폭발을 시키지만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공기와 혼합기, 공기 휘발유와 공기의 혼합기, 그러니까 기름과 공기를 동시에 흡입해서 전기불꽃으로 폭발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고 흡입할 때 공기와 휘발유를 함께 혼합기를 흡입하는 건 가솔린 기관이다. 전기불꽃으로 폭발시켜서 그 힘으로 동력을 얻는 기관은 가솔린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36쪽인데요. 136쪽을 펴보면 안전한 이용, 수송수단의 안전한 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안전한 이용 중에서 선생님이 말한 반도 있고 말하지 않은 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교과서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136쪽인데요. 136쪽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이용 방법과 사고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기 전에 안전벨트를 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왼쪽 하단에 나와 있듯이 안전띠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바르게 위치하도록 한다고 써 있는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안전띠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와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바르게 위치하도록 하고 복부가 오는 곳에 안전벨트를 하게 되면 복부가 눌려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튼튼한 뼈가 지나는 곳인 어깨와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바르게 위치하도록 안전띠를 매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꼭 한 번씩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차를 타면 안전띠를 꼭 맨다는 것. 그리고 또 횡단보도에서 오른쪽에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도 횡단보도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이용 방법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간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용 방법과 자전거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이용 방법, 안전 예방 방법을 꼭 같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뭐 차 기다릴 때는 줄 서서 기다린다는 점, 차례로 타고 내린다는 거, 그리고 자전거 야간 운행 시에는 전방과 후방의 라이트를 켜고 자전거 도로에서는 시속 20km 이내의 안전 속도를 준수한다는 점, 이런 기본적인 안전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전띠를 매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안전띠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바르게 위치하도록 안전띠를 맨다는 점, 안전띠 매는 방법까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제 수송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를 봤던 단원 같은 경우 거기도 시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몇 페이지냐면 150쪽부터 시작하는 부분 있죠. 150쪽부터 151, 152, 153쪽에 해당하는 154, 155쪽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들의 발전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과서를 보면서 자, 여기 150쪽과 151쪽부터 나오는 이 에너지들에 대해서 이미 논술평가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부를 했었는데 뭐 그중에서 뭐 해양 에너지 같은 경우 조력 발전은 밀물과 썰물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원리들, 간단한 원리들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온도차 발전 같은 경우는 온도차를 뭐 이용해서 가스를 발생시키고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 생산을 하는 게 온도차 발전이야. 이렇게 그림을 보면 원리를 보면 이건 어떤 발전이지, 이건 어떤 에너지지 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리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56쪽부터 157쪽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놀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았던 에너지 문제의 창의적 해결이 나오는 160쪽부터 167쪽까지는 선생님이 진도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도를 나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진도 안 나갔던 부분이 또 있죠. 140쪽부터 149쪽까지 진도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메모장에 써놓은 이 페이지는 수업 시간에 진도를 나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마음 편하게 넘겨도 괜찮습니다. 진도를 안 나간 부분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시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꼭 참고를 하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페이지들, 교과서에 나오는 이 페이지들은 시험 공부할 때 그냥 넘겨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송기술에 대해서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6, 7단원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